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박형 교장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다사리 인문학 중에서 오늘은 이순신의 그 다사리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목은 싸움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문학 교육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인문학 수업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전투에서 23번 싸워서 23번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능한 싸움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순신이 어떻게 해서 23번을 싸워서 23번을 이기게 됐는지 그 비법을 우리가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순신이 다사리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리더십 중에서. 여러분들 뭐 다사리에 대해서는 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잘 알 겁니다. 다 말하다와 다 살리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여기서는 이제 다사리는 다 살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다 살리는 리더십이 23번 싸워서 23번을 이기게 했다라고 이제 선생님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순신의 다사리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플라톤이라는 이제 그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제 라게스라는 그러한 책을 지었는데요. 그 라게스라는 책에는 이제 그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뭐 플라톤의 스승이기도 하죠. 그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두 사람의 이제 그 장군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라게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이 대화의 그 이 화제 그 주제가 뭐였느냐면 용기였습니다. 일종의 용기론이죠. 용기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이 두 사람의 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용기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모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함이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순신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이제 전술과 전략인데 그런 것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줌으로써 부하들 용감한 전설을 바꾸어 놨다. 그래 그 이 당시 이제 우리 병사들은 일본군에 대해서 엄청난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그 이순신 장군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게, 나 죽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죽지 않아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이렇게 해주게 되었죠.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뭐냐, 이순신이 두려워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 능력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유성룡한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룡이 이제 증손 전수 박략이라는 책을 이렇게 그 이순신에게 전해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수기 10조라는 이 10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이기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적군을 죽이는 전술이라기보다 아군을 다 살리게 한 전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수기 10조는, 이순신이 사용했던 전수기 10조는 아군을 다 살리게 한 그러한 전술이었다. 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했다, 이순신이. 그래서 이순신의 리더십을 다 살리는 리더십, 다살리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은 23번 싸워서 23번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자료집에 있으니까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1차 출전, 2차 출전, 3차 출전, 4차 출전, 5차 출전, 6차 출전, 7차 출전까지, 7차 출전에 또 8차, 9차까지 이제 이렇게 출전을 해서 23번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23번을 이기게 되고, 그 23번의 그 싸움 중에서 적국의 전함을 한 617척을 이렇게 격파시키면서도 우리의 전함은 한 척도 이렇게 격파되지 않게 이렇게 싸웠다라는 얘기죠. 단지 이제 원균이 싸웠던 칠전량 해전에서만 우리 배가 160여 척이 격파되는 그런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적국의 이제 외국의 수군을 8만여 명을 이렇게 이제 수장을 시켰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이 싸울 때는 사망자가, 아군의 전사자는 한 52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전투에서 보면 우리 배는 하나도 격파되지 않고 하면서 일본 배를 격파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군인들은 죽이지 않으면서 일본 적군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 거죠. 그게 전수기의 10조라는 겁니다. 이렇게 23번을 싸워서 23번을 이기게 되는데, 그것이 전수기의 10조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근거가 되는 이제 기록이 이겁니다. 이순신은 이제 난중일기라는 책을 지었죠. 임진년서부터 이렇게 이제 전쟁 동안에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일기 형태로 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은 임진년 4월 15일입니다. 근데 임진년 3월 5일자 이렇게 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받다. 군관들은 활을 쏘았다. 저물녘에 서울 갔던 진무가 돌아왔다. 좌의정 유성룡의 편지와 증선 전수 박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다. 이 책을 보니 수전, 육전, 화공전 등 모든 싸움의 전술을 낱낱이 설명했는데 참으로 망고의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전쟁나기 한 40일 전.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이 이 전투에 참가하기 2달 전입니다. 5월 7일에 첫 번째 전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책을 열심히 읽어서 이 책에 사용된 방법을 사용해서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신이. 그래서 이 책이 이순신의 23번 싸워서 23번을 이기게 된 그러한 방법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불행히도 이 책은 없어졌어요. 그것은 서해 유성룡이 선조에게 올린 글에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증선 전수 박략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순신이 받은 책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유성룡은 이 책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기억을 해내서 그래서 요약해서 10가지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수기 10조라는 책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수기 10조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서해선생 문집에 이게 1594년에 지은 이 전수기 10조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수기 10조를 보면 이순신이 어떤 방법으로 싸워서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0가지가 싸움에서 전쟁을 할 때 10가지 방법이 뭐였느냐. 척후, 장단, 소고, 약석, 중호, 설책, 수탄, 수성, 질사, 통릉영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모를 거예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척후입니다. 척후는 이렇게 척후병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그래서 그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성룡은 그 전수기 10조에서 이 척후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정보 수집은 눈과 귀와 같은 거다. 근데 정보 수집 없이 이렇게 싸움터에 나서는 건, 즉 전쟁에 나서는 것은 소경이 또 그 눈먼말을 타고 밤중에 깊은 연못에 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맹인이 돼서 또 기머거리가 돼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척후는 군대의 귀와 눈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미리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술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순신은 이 척후를 엄청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이 정보 없이는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은 4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첫 번째 이제 출전한 것은 20일 뒤인 5월 4일입니다. 근데 그 선조는 지금 한양을 떠나서 평양으로 피신을 하고 의주까지 그는 가는 가중에 이순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왜군, 즉 적군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에 그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한 다음에 충분히 정보가 수집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난 다음에 이제 싸움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탐망선을 이렇게 파견을 했는데, 근데 이 탐망선은 이제 그 앞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낸 그러한 간첩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순신이 이 정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게, 이 탐망선이 숫자가 전투하면 숫자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산도 해전을 때 전투하면 96척이었는데 그 탐망선은 106척이었고, 우리가 명랑해전 때 우리의 전투하면 13척이었는데 그때도 그냥 탐망선은 32척을 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에 대한 정보를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수군의 세력과 활동 장소를 훤히 꿰뚫고 이렇게 전투에 나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탐망선뿐만이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항파전 때는 기와인, 김무 등 7, 8명이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적용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겼고, 또 한산대전 때는 목동으로부터 또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 현지인으로부터 얻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순신이 직접, 그러니까 칠전량 해전에서 이제 원균이 패배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권율에게 이제 이렇게 청해서 이렇게 몇 명 군관과 함께 직접 적진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보고 듣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랑해전을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기게 된 겁니다. 그 지형도 다 파악을 하고 물길이라든가 썰물, 밀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배의 특징이라든가 우리 배의 특징이라든가 그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이 명랑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거는 이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지인이 제공하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특수부대, 즉 간첩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임준혁
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탐망 군관 특수요원이라고 이렇게 정보요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분석을 해서 이렇게 뭐 질 수 없는 그런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장단입니다. 장단은 이제 뭐냐면 나의 장점, 아군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적군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정보 수집을 통해서 아군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적군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서 스와트 분석을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 서양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전술 전략을 짜는 방법인데, 이것을 이순신은 벌써 16세기에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장점을, 아군의 장점을 강점으로 삼고, 아군의 단점은 약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적군의 그 단점은 이제 기회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군의 장점은 이제 위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와트 분석을 해서 SO 전략이 있고, ST 전략이 있고, W 전략이 있고, WT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SO 전략은 나의 장점으로 이렇게 남의 단점인 그 기회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한산해전에 그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T 전략이 있어요. 나의 장점으로 적의 장점에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부산패전인데, 이따 또 설명이 듭니다. 그 다음에 W 제압. 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적군도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약점을 조금만 보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W 전략입니다. 이게 명랑해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는 단점이 있는데 남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단점인데 남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상황이 바로 칠천량 해전이었던 것이고, 요 상황을 우리가 이순신은 선조가 정유재한테 일본군이 이제 대대적으로 그 공격을 해왔을 때 선조가 또 조정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잡아들였죠. 압송을 해서 죽을 고비같이 넘기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이 판단할 때 요 상황은 WT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피해야 되는 상황,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모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원균이었던 거죠. 그리고 원균은 전쟁에 임했죠. 그러니까 대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단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 이순신이 이제 장단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아까 SO 전략으로 이긴 그 경우가 이제 한산해전이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우리 아군의 조선의 이제 판옥선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의 이제 주로 전투하면 이제 새끼분해라는 배인데요. 일본의 배는 대선이 아닫게가 있고 또 중선이 새끼분해가 있고, 주로 새끼분해가 전쟁에 이제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선, 협선이라고 또 있긴 해요. 근데 다 우리나라 배는 밑이 평평한 평저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평하다고 그래서 평저선. 일본 배는 이렇게 V자형으로다가 이렇게 뾰족하다고 그래서 뾰족할 점자 첨저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평하니까 밑에 잠기는 부분이 작아요. 그래서 물과의 마찰이 적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 회전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쪽을 하고 이쪽하고 노를 줬는데 반대편으로 하면은 막 그냥 180도로 제자리에서도 회전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뾰족하기 때문에 이 깊게 물속 깊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물의 마찰력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엄청 길죠. 뭐 당연히 옆으로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 그 180도로 이렇게 돌 수도 없고 회전할 수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건 이건 평평하니까 안정감이 있어서 여기서 대풀 써도 뒤로 약간 밀리기만 하지 대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풀 쓰면은 여기 뾰족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뒤로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지니까 옆에 대포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 조선의 이 배들은 옆으로 이렇게 그 대포를 설치해서 팍 쏠 수가 있고 또 뒤로 또 180도 돌아서 또 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의 그 첨도선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한산해전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한산도고 여기 견내량이죠. 좁은 견내량이고 일본군들이 여기에 정박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5-6척으로 이렇게 이제 그 유인해서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는데 일본의 이제 대량의 배들이 그냥 막 이제 이렇게 공격을 쫓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넓은 바다로 왔을 때 그냥 이렇게 그 옆으로 돌아버려요. 옆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있었던 배들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옆으로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옆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급격하게 그냥 90도, 180도로 회전이 가능한데, 90도 회전이 가능해서 핵 도는데 얘네들은 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한테 이렇게 양쪽으로 포위가 되는 거죠. 이게 하객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객진을 핵 돌아서 하객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군의 배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옆으로다가 쏘니까, 근데 얘네들 옆으로 못 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는 한 척도 이렇게 격파되지 않았는데, 근데 일본 배는 59척이 여기서 격파되면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장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고입니다. 소고는 이제 지휘체계를 말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한 사람의 장군이 명령을 내리면, 그 병사가 1000명이 됐건, 5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50,000명이 됐건, 100,000명이 됐건, 100,000명이 됐건,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조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계가 되게 조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군대 조직을 보면은 대대장이 있고, 또 대대에는 이제 뭐 5개 뭐 중대장이 있고, 또 중대장이 있으면 중대장이 이제 또 뭐 3개 소대장이 있고, 소대가 있고, 또 소대 속에는 또 이렇게 3개 분대가 있고, 또 분대 밑에는 또 2개 5가 있고, 2호가 또 2호 밑에 이제 2명씩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를 맞춰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위계가 돼가지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저기 3개 학년이 있죠. 또 3개 학년에 이제 이렇게 1학년은 뭐 5반, 2학년은 6반, 3학년은 뭐 7반 있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탁 이렇게 3분 학년 부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학년 부장은 또 이제 학년 교무실에 가서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제 600명 되는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소고입니다. 하나의 지휘체계에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은 이제 이걸 잘 짰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조직을 진짜 잘 짜가지고 중위장, 좌부장, 우부장, 전부장, 중부장, 후부장, 그 다음에 좌척부장, 우척부장, 유군장, 한우장, 참태장, 돌격장, 선봉장, 또 군관들이 있고, 이렇게 위아래가 딱 이렇게 쫙 짜져서 이순신이 한마디가 탁 하면 그대로 착 움직이도록 이렇게 잘 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원규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원규는 통제력이 이렇게 상실됐는데, 원규는 신뢰를 잃었어요. 원래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과격해서 부하들에게 잔혹하게 하니까 부하들이 싫어했죠. 그러니까 인심을 잃었어요.
또 그 장수들과 이렇게 소통이 부재했어요.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은 자가 다수였고 또 그 상층부하고도 이렇게 이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 병사들도 훈련된 병사가 아니라 그 당시까지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훈련된 병력이 많이 있지 그 손실이 돼서 그 충원된 게 이제 농어민을 막 이렇게 그 충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우왕좌왕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칠전량 해전에서 결국 장수와 병사들이 싸울 생각 없이 도망가기에 바빴죠. 그러다가 몰살당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은 이제 그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전략을 짰으면 그 전략대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움직여 주지 않으면은 다 같이 죽는 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군령이죠, 군령.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뭐 전쟁터에서 이 군령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엄격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순신은 그 약속을 엄청 중요시 여겼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뭐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명랑해전 때의 일기를 한번 그 봅시다. 명랑해전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9월 15일 날 이렇게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해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 명령을 어기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순신의 특징이 참 이렇게 그 어질면서 이렇게 그 인자하지만 군령을 어기면 아주 가혹하게 그냥 그 다뤘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다뤘어요. 왜냐면 이 전쟁에서 이 군령이라는 것은 엄청 그 모두 다 죽느냐 또 다 같이 살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두 이렇게 죽고자 하면 다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 살려고만 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그런데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는 13척이에요. 일본 배는 300척이 왔어요. 근데 300척이 왔는데 그 울돌목이라는 데가 이렇게 그 좁고 그다음에 그때 썰물 때이기 때문에 그 해수면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큰 배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협선이 이렇게 그 이 새끼분해라는 그 중간 배들만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그 이 작은 배라 하더라도 133척이 골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13척밖에 없어요. 우리 그 군인들이 병사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순신이 홀로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두렵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홀로 들어가서 이렇게 갔는데 다른 장수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죠. 물러나 먼 바다에 있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깃발을 올리고 초유기를 올리고 그러면서 군법에 죽고 싶느냐 도망가면 살 것 같으냐 또 김응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배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순신의 대장선이 들어가서 워낙 이렇게 그 이 판옥선이 새끼분해보다 좀 크고 그다음에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안 죽는 거예요. 격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도 이순신 장군이 그 적군 배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안 죽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어차피 있지 우리가 있지 그 이순신 말 안 들었다가는 나중에는 그냥 군법에 죽을 테니까 죽을 게 뻔하니까 그냥 다 같이 있지 그냥 여러 배들 일제히 북을 치며 나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쏘아댄 거예요. 그래서 적선 30척을 쳐 부수고 적선들은 달아나게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군령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호인데 이제 그 참입니다. 그 해자인데 이게 뭐냐면
성이 있으면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르다가 이렇게 그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성들은 다 그래요. 이 중국 성도 그렇고 일본 성도 그렇고 또 영국 성도 그렇고 여기는 그 동남아에 있는 성인데 그 인도네시아인가 그다음에 그 여기는 그 저기 그 프랑스의 성도 그렇고 이렇게 다 물르다가 이게 물르다가 이렇게 하는 걸 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을 쌓고 참으로 만든 게 이 정도. 여기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일본이 조총이 없었을 때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렇게 그 넘어오면서 저기 그 방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조총이 여기서 또 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등의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은 처음에는 이 그 해자, 참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참 고민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쟁 전인데 이거 해자를 만들기도 엉성하게 만들었지만 이게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고민한 끝에 만든 것이 바다를 해자로 하자. 바다를 해자로 하자. 이렇게 이제 인식의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선 적군이 있는데 이제 부산포 저기 옥포 해전, 부산포 해전 때 이렇게 저긴데 이게 이제 그 아군이 이제 그 지키는 저기 진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직접 기습을 해서 적군의 진영을 기습을 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화포 기술이 좋으니까 또 옆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격을 해서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옥포 해전에 보면 그냥 그 온 바다에 피오른 불꽃과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물에 떨어져서 헤엄친 놈이 몇 명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해자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자 이렇게 그 넓은 바다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배는 아까 그 평저형이지만 참나무로 단단한 참나무로 또 일본은 삼나무로 만들었어요.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활의 나라고 일본은 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까이 그 배를 대고 그냥 그 사다리나 그다음에 이 판때기를 대고 올라타서 칼로다가 싸우는 거고 우리는 활로다가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화포가 장기입니다. 그 사거리가 엄청 길어요. 얘네들은 조총을 사용하지만 사거리가 이 화포에 훨씬 못 미쳐요. 그래서 이 그 조총의 사거리에 미치지 않도록 이 바다를 거리에 두고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창의적인 전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설책입니다. 설책은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그래서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순신은 울타리를 바다에서 어떻게 울타리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울타리는 배를 갖다가 견고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배를 갖다가 이렇게 탄탄한 그 참나무로다가 겹겹으로다가 이렇게 됐고 근데 일본 배는 저 삼나무에 얇고 가벼운 그 삼나무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겹겹으로 이렇게 됐어요. 더더구나 거북선은 그 역까지 이렇게 그 지붕까지 해서 어떤 그 일본의 그 조총이나 또 화살이나 또 화포로다가 이렇게 뚫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울타리를 만들었죠. 이것도 그 적을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살리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옥선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만든 게 이제 거북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수탄은 뭐냐면 강과 냇가를 이용해서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군사가 적은 군사로 많은 그 적군을 할 때 유용하다고 이렇게 유성룡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명량해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명량해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3척이 있고 12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선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순신은 직접
한 달 동안 그 칠전향 해전 패배 이후에 한 달 동안 직접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러 다녔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와서 보니까 이 물길이 좁고 그 길이 그 물길이 좁고 폭이 좁고 또 수심이 저기 낮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그 아침에는 북서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흐르다가 12시경에는 이쪽으로 흐르게끔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가 폭이 좁고 그다음에 수심이 아침에는 낮으니까 그 300척 중에서 대형 선박은 못 들어오고 작은 선박만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잘 들어오다가 12시까지만 이렇게 변경이 되면 갑자기 이게 그 물살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면서 지들끼리 있지 그 부딪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적선이 비록 많다 해도 우리 배를 바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 마음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는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또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장군선이 아무리 그 작은 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 배는 죽지 않는다. 격파되지 않는다. 저기 하지 않는다.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승리를 하게 된 건데, 이거는 그런 물길 같은 것을 잘 이용한 수탄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입니다. 수성은 성을 지키듯이 싸우라는 것은 뭐냐면, 성은 위잖아요. 위에서 아래를 보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명랑해전 같은 경우는 그 물길이 빠르고 얇고 좁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 배들이 그 판옥선과 같이 그 큰 배들은 못 들어오고 작은 배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배 저기 새끼분해만 들어왔죠. 이 판옥선은 이 정도 크기를 비교를 하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4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그 대여섯 개가의 그 적선이 이렇게 둘러싸더라도 얘네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를. 또 물길이 엄청 흔들리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위에서 아래로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대포로도 공격을 하지만 이게 수류탄입니다. 비격진 천례라고 그래서 이 수류탄을 그냥 위에서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비격진 천례의 이 위력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왜군의 기록을 보면 적진에서 괴물체가 날아와 땅에 떨어져 우리 군사들이 빙둘러서 구경하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폭발하자 소리가 천지를 흔들고 철편이 별가루같이 흩어져 막는 자는 즉사하고 주변에 있던 자는 폭풍이 날아갔다. 그래서 명랑해전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사는 이제 이렇게 틈새를 보이지 않는 공격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조총도 그때는 뭐 지금같이 이렇게 연발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쏘면 또 다시 이렇게 정전해서 이렇게 불을 붙여서 쏘고 그 사이에 한 5분 정도, 3분 내지 5분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대포도 그런 거예요. 한번 빵 날아가면 날아간 대포 안을 갖다가 포신을 또 닦아야 돼. 안을 탁 끌어내서 닦고 또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화약을 또 집어넣고 포탄도 집어넣고 다시 불을 살려서 다시 쏘는 데는 5분, 10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5분, 10분 정도가 걸리는데 쏘고 난 다음에 일제히 쏘고 난 다음에 또 사이에 접근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게 이제 부산진해전인데, 이렇게 이제 장사진으로 이렇게 긴 뱀이 이제 가듯이 이렇게 장사진을 해서 옆으로 공격을 하는데, 한쪽으로 쏘다가 안 되면 이게 180도 회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쏘았어? 여기는 이제 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장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썼어? 그러면 획 돌아가는 거예요. 이 180도 돌려서 또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포가 멈추지 않고 그냥 얘네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쏘게 돼서 결국은 우리 배는 다치지 않고 일본 배만 그냥 부수는, 그래서 100여 척, 우리 배는 한 척도 저겼는데 부산진에서 100여 척을 격파하는 그러한 전과를 얻게 되었다.
또 이게 그 180도가 되는 게 우리는 노 한 개당 네 명이 붙어서 하는 거예요. 일본배는 노 한 개당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는 사람보다 노 젓는 사람들이 두세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파노스는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통로 형세는 총체적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형세를 봐서 작전을 짜야 되는데 유성룡은 그 당시에 식량이 얻지 못하게 보급로를 끊어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통로 형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은 명랑 해전 이후에 그 서해안 지역에 이제 이렇게 이 모든 그 식량을 다 이렇게 걷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걷어와서 또 이 피난민들을 다 이렇게 이 섬에다가 둔전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군량도 확보하고 병사들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먹여 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적군들은 여기 코니시 이 적군들은 먹을 게 없어서 이게 이제 곤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에 막혀 있는 코니시를 구하려고 여기에 있던 왜군들이 구하러 이렇게 온 거죠. 그걸 이제 공격한 것이 노량해전입니다. 마지막 전투였죠. 그 노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순신 장군은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적 계승을 해서 1조, 2조, 3조, 4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마케팅 전략을 할 때, 또 선거 전략을 짤 때, 또 운동 경기를 할 때 경쟁자가 있잖아요. 경쟁자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순신이 써먹었던 1조, 2조, 3조, 4조, 또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이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 내용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주 급하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냥 이순신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애국심도 좋고 의로운 싸움도 다 좋고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 생활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23번 써서 23번을 이기게 만든 전수기 10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그것을 우리 현대적으로 계승해서 지혜롭게 살도록 하자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